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 교육을 맡은 김소영 농사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동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노무사라고 하죠. 저희는 노동사건을 기본적으로 대리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해고를 부당하게 당했을 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우리는 법원에 가듯이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법률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노동법 자문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 노동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이런 자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임금 교섭이나 단체 협약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울 것인지 등 노동조합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급여나 사대보험 관리, 그리고 인사노무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노무관리 진단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한다. 그런 직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저희가 접점이 있는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겠죠.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죠. 그러면 그 현장 실습장에 가서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 아니면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려야 하는지 이런 지도 점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노무사와 함께 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노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 살펴보고, 만약에 학생들이 일하면서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뭐 기쁨, 걱정, 화, 까칠, 슬픔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죠. 우리도 같이 일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화가 나거나 까칠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것처럼 학생들도 그 일에 대해서 다양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힘든 일, 그리고 힘들지만 먹고 살려면 해야 하는 일, 힘들고 하기 싫은 일,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핵심을 짚은 부분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핵심적인 것을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학생들은 힘들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이 선생님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실까요?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면 근로자고, 어렵게 일하면서 적은 돈을 받고 힘든 일을 하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고등학생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들도 근로자는 좀 더 편안한 일을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노동자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노동과 근로라는 건 동일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이란 무엇이고 근로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인식에서는
노동이라는 건 오히려 좀 안 좋은 개념, 근로라는 개념은 좀 더 좋은 개념이라고 비교 대상을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노동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인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일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든 정신적인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개념은 나 자신이 일을 한다는 주체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근로라는 개념은 부지런히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바로 객관적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혹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관점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노동에 대한 단어를 뜻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노동이란 단어이고, 국가나 기업의 관점에서 평가가 들어간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이 근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좀 더 좋은 개념이다. 그래서 근로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좋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노동자라는 개념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근로라는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은 근로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근로라는 개념은 노동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학생이 인터뷰한 것처럼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한다. 사회적인 평가 그 자체에서 봤을 때 힘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말하는 대로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재동 씨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프랑스에서 겪었던 김재동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이렇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선생님, 땡땡땡 선생님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준다면 선생님들이 더 주체적으로 자아실현적인 측면에서 더 건강한 일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산물이라는 노동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서로가 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대한민국 노동시간의 역사를 바꾼 전태일 열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화,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람 전태일. 22살의 청년, 1970년 11월 13일 그 청년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끝까지 그가 외치던 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불황자를 보면 제 옷을 벗어주던 사람, 바보라고 불릴 만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 일찍이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지만 막내 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이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재봉사의 일을 버리고 재단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단사가 되면 공장의 공장장 격인 관리자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업주는 전태일을 해고했고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라는 법도 없나? 사실 법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이후 전태일은 한자토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보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의 의미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전태일은 자신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만 해달라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공들은 시간 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발육 과정에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봤듯이 폐병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유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었는데요. 어떤 공장을 층으로 나눠서 한 층을 쪼개서 방직 공장 안에 칸칸이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한 거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 그리고 관련된 노동자분들이 요구했던 건 하루에 10시간만 근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주 5일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근로시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까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안에는 어떤 노동이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분들, 그리고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급식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노동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노동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올 때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때까지 내가 어떤 노동의 보살핌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실 텐데요. 첫 번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이 노동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하고 노동 현장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두가 같은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 노동의 핵심은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솔직하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일을 돕는 청소년에게 나중에 저런 일 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노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치평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노동은 좋은 노동이고 어떤 노동은 좋지 않은 노동일까요? 그건 사회 혹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들어간 영역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좋은 노동, 좋지 않은 노동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삶을 위해 필요한 노동인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일을 돕거나 일을 할 때 이런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를 듣게 된다면 이런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중학생, 학생들에게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긴 것이고, 객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까지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서로가 노동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 노동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진 않아요. 한 6%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데요. 다만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게 분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아기 같고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일을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노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신다면 학생들이 현장에 이렇게 노동 환경에 나아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업종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음식점이나 식당, 레스토랑에서 많이 하고 배달이나 운전, 편의점이나 소형마트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노동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10년 이상 노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47% 이상이 되었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7%가 되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교육을 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주시더라도 훨씬 더 학생들이 이런 노동인권 침해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노동 인권 교육이 왜 필요한지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볼게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학생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저런 일 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한다, 청소 노동이나 경비 노동이나 이런 노동들, 많은 노동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인식에 따라서 가치 절하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거 자체가 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노동의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들이 노동자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죠. 이런 단어들처럼 왜 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생각했을까요? 그건 바로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들의 책임인 거죠. 노동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견 없이 노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중학생 과정에 실제 정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실제 정치 과목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발생되고 있으며 교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세 때 노동 경험까지도 해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교육 과목이 의무화돼서 노동교육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특히 파업이나 노사 갈등의 예시를 담고 이런 활동들이 왜 필요한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긴 거겠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노동교육 과목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자유학기제로 프리오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8학년에서 9학년,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죠. 그때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체험할 때 필요한 노동법을 교육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때 꼭 직업체험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출근 같은 그런 직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이 직업에는 어떤 노동법이 적용될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만 가지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 초등학교의 이 반은 삼다수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 학생들은 서로 맡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세금까지 내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이렇게까지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당번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당번일 때 당번 주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써보게 한다든지 당번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동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쉽고 내 일상생활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 초등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배우면 어떨까요? 좀 더 건강하게 노동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도 훨씬 더 함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동자들,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을 때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냥 참고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비중이 제일 많았죠. 그리고 방법이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도움을 받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어떤 노동인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노동인권에 대해서 침해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학생들이 이거 괴롭힘인가요? 이거 문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우리가 노동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권리 침해를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노동인권이 침해됐을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인터뷰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학생들은 가장 많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문제를 털어놓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어떤 학생들은 저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거라서 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자들도 노동인권 교육은 필요하죠. 왜냐? 경영자들이 노동인권 교육, 노동법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노동법 위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법 위반 자체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인권 교육은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면을 같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시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시간에 비해서 이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짧은 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물론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 교육 비중이 이 정도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려면 훨씬 더 이 노동법에 대한 것들, 노동인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학생들이 받고 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나는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가르쳐도 학생들이 이거를 체감할 수 있을까? 아직 너무 어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선생님들의 강의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바라는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청소년들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동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이 갑질 관계가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갑질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이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전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사고가 나도 모르는 척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노동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문제와 개선되어야 될 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전에 대한 것들, 앞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갑질 관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 국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할 문화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갑질 문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자체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갑질 관계, 왜 일어날까요?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연결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바라는 노동에 대해서 적어보고 이런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럼 이런 문제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는 청소년 노동은 무엇인지에까지 결론이 닿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바라는 청소년 노동,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알면 좋은 노동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이 나눠져 있어요, 법적으로. 보시면 13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술 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이렇게 예술 공연 참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취직 인허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꼭 있어야만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법 위반인 거죠. 18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부터는 준비서류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들이 보다 노동 인권에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경우에 청소년들이 발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허들을 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요. 이 취직인허증은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서고요. 신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친권자 동의서는 여기 보시면 친권자 인적사항, 그리고 일하는 학생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의 관련 사항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죠. 왜 이 친권자 동의서를 쓰냐라고 하면 친권자분들이 이 학생들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청소년들 문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떤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먼저 넣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다라는 형식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친권자 동의서가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가 정당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서를 꼭 받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금지업소입니다. 일단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호프집, 인형뽑기방, PC방 등이 있는데 특히 이 PC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떨어져요. 왜냐? 학생들도 PC방을 이용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분명하게 청소년 보호법에서 PC방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업종은 유해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인데 이 광물 채취하는 거, 뭐 잠수 작업들, 그리고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위험한 약품이나 이런 것들 업무를 하게 하는 것들. 사실 이런 업무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이런 업무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예전에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 갱내 같은 경우에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갱내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위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위험약품을 취급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약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위험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을 근로하게 하고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위험한 사업장들이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짚어보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사용자와 근로자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명칭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 쓰는 거죠. 사업주는 보통 사업장의 이름이 될 것이고요. 근로자는 학생의 이름이 되겠죠.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 특히 근로자로 일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부터 일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다라는 부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무 장소도 꼭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 편의점 내부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이나 매장 진열 같이 이런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지 업무의 내용을 적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소정 근로시간을 꼭 정해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는 6시간, 일주일에 다 5일씩 6시간 일하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그렇게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되는 휴게시간이죠.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휴게시간도 분명하게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작성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들에게 꼭 휴게시간도 꼭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일은 출근하는 요일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했다라고 하면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휴일도 꼭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날짜를 지정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주시고요. 임금 부분은 대부분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하기 때문에 시급이 나와 있을 거고 임금 지급일도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보통 매월 10일, 25일 이렇게 날짜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 왜 임금 지급일이 꼭 지정이 되어야 되냐면 학생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해주지 않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임금 지급일 자체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할 때도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예금 통장에 지급을 하죠. 그러면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라는 거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일을 한다면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 부여될 수 있다. 이 부분 강조해 주시고,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사업주가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두 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가지는 한 부, 그리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한 부인 거죠. 이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가져가고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들인 거죠. 사업주가 가져가는 경우. 그런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도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교부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꼭 학생들에게 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이 하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꼭 챙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인권이 침해됐을 때 사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꼭 본인이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주장을 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 사건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조드린 거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채용 공고 처음에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곳에서 채용 공고 됐던 부분을 캡처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적어 놓는다거나 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다면 그 대중교통 이용 내역 같은 걸 뽑아두게 한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통장으로 보통 지급받을 테니까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들, 통장 내역이겠죠. 그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시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한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런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이나 SNS, 전화까지도 같이 녹음이나 캡처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은 사실상 법 위반이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내용이 어떤 부분은 효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효력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법 위반이 아닌 내용은 무엇이고 법 위반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각할 경우에 벌금 5,000원을 낸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문구들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위약예정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각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거 불법이에요. 시급은 9,500원으로 한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시급을 9,000원으로 삭감해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적법한 내용일까요? 아니죠. 시급을 정한 건 기본적으로 그 시급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얼마나 일하던지에 상관없이 당연히 기본 정해진 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각 조퇴를 할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벌금을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겠죠. 벌금을 근로자에게 받는 거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별개의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다음 근무자가 결정된 이후에 퇴사할 수 있다. 아니면 3개월, 퇴사하기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삽입하는 아르바이트 현장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강제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 자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다음 근무자가 결정된 이후에 퇴사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없고 이런 것 자체도 위법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 이렇게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그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성인들과는 달라요. 왜냐? 아직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성인들과 구분하고 있는데요. 1일에 7시간까지만 청소년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죠. 연장 근로 일주일에 5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청소년 근로자와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 인가와 청소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려면 정말 필요하다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는 금지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알면 좋은데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줘야 됩니다. 퇴근하는 이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 이거 불법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학생들도 많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매년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이고 이 임금 이상은 모든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정한 국가의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도 있는데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소정근로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 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건 실질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짚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에 남으실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학생들은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그걸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잘못됐다라는 거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휴게 시간 없음이라고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게 시간은 꼭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그리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꼭 여기에 기록을 해둬야 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급도 당연히 학생이어도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거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노동부에 사건을 문제 제기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노동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권리구제 방법들이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전에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잘 아는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짜고 어떤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노동사건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구제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연락을 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인노무사회에서 노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꼭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좀 더 올바른 노동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서로 노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노무사회 그리고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